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화생명에 근무하는 정원준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상속증여 같은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강의를 맡긴 이유가 아무래도 금융사 중에서 저희는 생명보험을 이제 컨설팅하다 보니까 가장 상속과 증여에 많은 상담과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집값이 올랐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약간 일시적 하락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금이 막 그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자산 형태가 부동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세금 전망과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살펴보고 이 두 번째로 상속 증여세 기본 개념과 절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산가들이 유태인들이 보험을 활용해서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속, 증여세, 절세를 위한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상화. 그럼 전 정권은 비정상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뭐 정권만 바뀌면 이제 전에 정권은 비정상인데 어쨌든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그 각종 중과세,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폭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완화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 공약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해도 우리 다수당이 야당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아직까지 법인세율까지 지금 확정도 안 되고 내년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즉 깎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깎아준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인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유럽은 전쟁 중이에요. 자,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증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부동산 세금 일시로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만 나홀로 감세가 될까? 앞으로 계속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종부세 인하라든지 지금 여당과 야당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자, 과연 거기서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 상속 공제는 좀 줄여주겠다는 얘기가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줄여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 세금이 줄어들겠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여러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요새 진짜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폭탄 시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케어 같은 경우 폐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이 1조 4천억이 적자라서 2028년 되면은 아예 적립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올려야지. 재정을 파탄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요건은 더더욱 강화되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도 여러분 또 하나의 세금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상속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이건희 회장 이제 18조 주식과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개인적인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자산을 포함해서 여러분 삼성이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네, 상속세를 여러분 12조 원 냈어요. 12조 원. 저는 제가 이제 이 세무사 공부를 하기가 20년 훨씬 전이고 제가 이제 세무사 이제 경력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전에 세법을 공부할 때 만약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실 때쯤이면은 삼성이라는 영향력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완화가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상속세가 18조 주식이면은 9조 정도, 50% 세금이 9조 정도 내야 되는데 12조 낸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기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대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여기에 30% 할증해서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더 많이 세금을 낸 겁니다. 12조 원 가까이 이제 넘게 상속세 내셔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12조 원을 한 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할부, 이걸 연부 연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5년간 할부로 내고 있는데, 자, 올해부터 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연부 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여러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만약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10년 할부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 세무서에 여러분 담보는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대한민국 부자가 이제 상속세를 많이 냈다, 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삼성도 못 피한 상속세를 과연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집 한 채 갖고 있어서 오른 건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여러분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난 서민이라고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상속세 부담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의 구조는 여러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지금 평가가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문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더 말하지 않아도 거의 무슨 발표가 났을 때부터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막 정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요새 뭐 집값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건 고점 대비 떨어진 거지. 여러분 동탄에 25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인데 10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8억에 거래된대요. 이게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 네, 물론 뭐 네, 지금부터 서울과 강남을 넘어서 부동산 끝없는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과연 지금 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되고 뭐 고점 대비 하락입니다. 제가 말씀은 과연 집값은 지금 안정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안정된 것일까요? 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강의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오셔서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이제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따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여러분 실거래가가 상승하잖아요. 실거래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은 공시가격이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각종 세금이 증가하면서 이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집값이 대한민국에 안정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듣고. 자, 이게 일본의 여러분 이게 일본의 여러분 여러 가지 유명한 기업들 있죠. 일본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이면은 무슨 유니클로도 있고 브리지스톤도 있고 여기 이제 교세라도 있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본사들이 동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70년대 80년대 동경에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 대기업 분산화 정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기업의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본사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본 제1위의 기업, 일본 제1위의 대학, 동경에 있겠죠, 동경대학. 자, 제2의 대학 어디 있습니까? 교토에 있어요, 교토. 동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3의 대학 오사카에 있고, 자, 이렇게 막 분산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 자, 독일의 이제 대기업 지금 여러분 본사 위치예요. 본사 위치.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폭스바겐이라는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구자철이라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 축구 선수가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라는 구단에서 뛰었었어요. 폭스바겐의 본사가 바로 볼프스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폭스바겐으로 출장을 가면은 베를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볼프스부르크라는 그 시골에 가서 여러분 출장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오면은 강남으로 오잖아요. 강남으로, 서울 한복판으로. 예, 이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 대기업 본사 위치가 여러분 서울에 상위 100대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70개, 인천에 2개, 경기에 14개, 100개 중에 86개가 서울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자,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 중에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리고 자, 국내 대학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대학 랭킹. 자,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이 국내 대학 랭킹의 순위가 지방의 유명한 과학 대학교 빼고 여러분 이게 서울 소재 대학 랭킹입니까? 국내 소재 대학 랭킹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잠재적 수요가 있어요. 모든 건 수요 공급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지금 뭐 일시적으로 금리도 워낙 비싸고 하락이 돼 있는데 집값이 안정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의 구조예요, 이 나라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자, 인구의 구조를 바꿔 인구 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도권이라 그래서 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경기도 요 안쪽에 서울 포함해서 이 바깥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인구 수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 또 표 보면 나오죠. 네, 예전에는 우리 빨간색 이쪽이 수도권 인구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 역전됐냐면은 2020년 6월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2020년 6월 1일 이후로 6월 이후로 네, 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수도권 뭐 이제 비수도권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수도권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지방 가봤자 어떻게 다닐 회사도 없어. 아니 여러분 저 지방 가봤자 뭐 어떻습니까? 학교를 좀 얘가 이제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면은 지방에 여러분 여서 국립대 다 망했잖아요. 서울 중기권봐도 못한 이제 국립대 대학교가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지방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로 어떻게든 올라오겠습니까?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서울은 너무 비싸가지고 수도권이 너무 비싸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든대요. 그럼 어디가 늘어나고 있냐?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여러분 슈퍼 메가 스테이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김현미 장관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전 정권을 비난하거나 이런 전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GTX를 삼성역 중심으로 뚫었으면 안 돼요. 차라리 지방 분권화 정책을 했었어야죠. 근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기득권층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삼성전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위의 기업 삼성전자, 여러분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기 삼성전자 수원에 있지만 실질적인 본사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서초동에 있어요. 강남역에. 여러분 우리나라 제2의 기업 글로벌 회사 현대자동차, 여러분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에 있는데 삼성동에 100층이 넘는 데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금리가 하락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과연 안정될까? 여러분 의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지금 뭐 정권에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뭐 저기 지방으로 평택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서울대학교를 여러분 뭐 세종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하고 홍콩이에요. 자, 유튜버 중에 젊은 사람들 슈카라는 사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의 세 가지 문제점이 뭐 있냐면은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 그 세 나라가. 그 중에 대한민국이 원탑입니다. 원탑. 네. 그 다음에 이 세 도시, 나머지 두 국가는 도시 국가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출산율이 세계 최저야. 그 세 나라가. 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1, 2, 3 그 세 나라가 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때는 이제 그 미친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시로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특히나 수도권 서울 한복판의 집값은 항상 여러분 저는 어떤 그 도화선 뇌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 슬픈 자화상이죠. 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학 동기 최모 씨와 전모 씨, 여러분 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 주변에도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일찍 대출 끼고 집 몇 채 사가지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계속적으로 전세만 살다가 벼락 거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자 근데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지금 서울 한복판에 경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 우리가 좋다고 하는 동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쯤에, 여러분 이제 아들 이제 결혼할 때쯤에 여러분 전세 보증금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돈 모아서 전세 보증금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주지 않으면은 자녀의 미래는 더더욱 어려운 게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슬픈 현실이에요. 자, 지금 점점 우리가 그 소득 상위 하위, 소득 및 자산의 격차는 점점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여러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증여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이 증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뭐 대단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자,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기 어려우니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집을 증여해야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 상담할 때도 굉장히 많았고,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중에 포인트가 이거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이 증여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막 양도세 폭탄, 가만히 있으니 종부세 폭탄, 이거 너무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스러워서 자녀한테 증여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순히 당장 여러분 증여세 많이 물고 뭐 종부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은데 종부세 여러분 아끼려고 증여했냐, 양도세 아끼려고 증여했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여의 목적은 결국은 상속세 절세인데, 여러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세무사님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은 재산이 얼마 없으면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재산이 적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속이 더 유리해요. 상속은 공제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속세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물어보면은 전체 재산을 상속하거나 전체 재산을 증여할 때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공제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여러분 최고 세율이 50%인데 가만히 있으면 50%로 세율을 물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덜어주게 되면 10%, 20%대 세금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증여의 계획을 잘 세워서 증여하는 게 상속세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종부세 고지서 다 납부하셨고 11월 달에 뭐 재산세 다 납부하셨고, 네, 제가 이 1월 달 되면 여러분 뭐가 날라오냐면은 자동차세가 날라옵니다. 자동차세 여러분 날라오면은 보통 1년치를 선납하게 되면은 9.15%를 할인해 줘요. 아니면 내년 6월 다 돼서 내면은 그냥 내는데, 지금 6개월치를 선납하게 되면은 9.15%를 할인해 줍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 할인 받으려고 그냥 선납을 해버려요. 대다수의 사람이. 자, 그런데 여러분 상속세,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순간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상속세를 만약에 여러분 선납하게 되면은 대폭 할인해 준다 그러면 9.15%가 아니라 여러분 10%, 20%, 30%, 40%까지 상속세를 줄여준다 그러면은 선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가족이 언젠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예요. 자, 이거를 미리 선납함으로써 여러분 그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이 자산 가치의 상승은 이제 자녀 몫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세는, 여러분 증여세는 절대 아까워야 될 세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언젠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대폭 할인해서 선납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물론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상속이 일어나도 취득세 발생하거든요. 자, 조금 비싼 취득세 물더라도 미리 주는 게 여러분 취득세를 일찍 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여가 지금 여러분 뭐 20만 건 넘게 지금 증여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증여는 광풍으로 더 많은 증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상속 증여의 개념하고 이제 절세 팁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상속세 부과 대상은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부과되냐? 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상속세가 부담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억 원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속세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5억이 넘는 순간 상속세 이제 부과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또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은 이 배우자 생존 시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추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순간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이 넘어야지만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상속세의 특징은 여러분 자녀가 뭐 얼마나 갔던 간에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일단 완빵으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거를 유족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이게 그 받아간 사람 비율로 납부하게 좀 개편되도록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말로는 조금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가 또 아닙니다. 이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높게 부과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금융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은 20%까지 공제가 되는데 맥스 2억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이 정도 좀 조금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중에 상속인, 즉 나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전에 증여하게 되면은 10년간 합산이 돼요. 증여는. 또한 내가 증여하고서 10년 내에 돌아가시면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증여세 낸 거는 나중에 상속세 낸 거 빼줘요. 그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그다음에 사전 증여한 재산 중에 상속인 외의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손주나 며느리는 우리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 사망하게 되면은 5년 내 사망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상속세가 합산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자, 우리 어머니가 10년간 살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5년 이상은 사실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이때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한테 증여하는 게 상속세 절세에 더 여러분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증여재산 평가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네, 여러분 원칙이 시가예요. 원칙이 시가. 여러분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이잖아요. 건강보험료도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재산세 과세표를 곱하고 하는데,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아래의 금액으로 평가되는데요. 자,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우리 그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은 실거래가예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를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평가할 때 그 가격을 끌어다 쓰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건물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근린생활시설, 공장, 아파트용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이런 걸로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은 국세청에서 자꾸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상가라든지 이런 거 증여하려고 보면은 그 담당하고 있는 기장 세무사가 감정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하면은 못해도 시세의 80%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점점 상속세, 증여세 평가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됩니다. 토지는 아직까지 공시가격인데 이 토지도 여러분 감정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감정가액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시세가.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재산 평가 금액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높게 평가된다 하는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5억 원은 공제해준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세무상 맨 위에 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맥스 큰 금액인데 사실 이제 요새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 밖의 인적공제가 이제 3억이 넘어야지만 기초공제 2억 더해서 5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해 주는구나. 대한민국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또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2억 원뿐이 공제 안 해주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5억 원은 공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인데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일괄공제 5억 원 그다음에 어머니는 살아 계세요.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최소한 5억 원을 공제해 줘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거는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자, 어머니가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아도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최대 어머니가 30억 이상 가져가게 되면은 3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공제되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기에 이 배우자 상속 공제의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한도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좀 쉬운 예를. 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살아계시고 자녀 2명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어려요. 근데 남편 재산이 총 35억 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미망인께서 이 협의 분할을 통해서 전부 다 이 35억 재산을 다 부인이 가져가셨어요. 상속받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30억 원 공제될 것 같은데 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의 한도가 얼마냐면은 자녀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우자랑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배우자는 여기 50%를 할증해줘서 1.5가 배우자고 1이 자녀라서 3.5분의 1.5가 여러분 배우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35억 원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맥스 30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인 3.5분의 1.5를 계산해 보니까 35억 곱하기 3.5분의 1.5 하면은 15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5억 공제에서 20억 공제되니까 35억 재산 중에 20억 공제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수억 원 상속세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원이 맥스로 적용되려면은 자, 법정 자녀 한 2명 있다는 가정의 아까 케이스는 남편 재산이 한 100억 돼야 돼요. 100억 되는 상황에서 법정 상속 지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30억 원을 배우자가 가져가야지 맥스로 30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이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다 적용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있는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표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20%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20%인데 2억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야, 그럼 금융재산이 5억 원 있다 그럼 5억 원의 20%인 1억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럼 10억 있다 10억의 20%인 2억 원 공제해 준다. 자, 금융재산이 20억 있다 20억의 20%인 4억을 공제하려고 하지만 한도가 얼마예요? 2억 원이기 때문에 2억 원만 최대로 공제해 준다. 한도가 2억 원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맨 밑에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동거한 상속인이 유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피상속인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고 자, 어쨌든 이 유족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격의 100%를 공제해 주는데 6억 원 한도로 공제해 준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에 괄호가 뭐가 돼 있습니까? 배우자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받아야 돼. 자, 배우자는 제외예요. 자, 그러면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인데 요 10년 이상 동거가 요건인데 이 10년 이상 동거 중에 미성년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요거 적용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만 되냐면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 집 한 채뿐이 없어. 엄마가 상속받으면 안 돼. 누가 상속받아야 돼? 여기서 동거하고 있는 무주택으로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자녀의 미성년 기간은 제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가 무주택으로 30살은 넘어야 되는 거지.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밑에 저기 딱 붙어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가 받는 게 아니라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엄마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싹 받는 거. 요것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세대 분리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적용되냐? 일괄공제 하나, 그 다음에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까 시가로 평가된 나의 재산에 대해서 아까 공제가 딱 공제를 몇 개 해주잖아요. 뭐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거 적용된 다음에 이제부터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다가 요 세율을 때린 게 바로 상속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상속세가 여러분 이 과세 표준에 따라 자 30억이 넘게 되면 50% 세금이 물려지고요. 또 요것도 그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받지 않고 손자, 손녀가 상속받게 되면은 30% 할증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자나 손녀 상속받은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봤어요. 집은 재산 아무것도 없고 집은 오직 집 한 채예요. 근데 집 한 채가 10억이면은 여러분 아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적용되니까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은 엄마가 살아 있으면은 이때는 상속세가 없지. 근데 엄마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했다. 그럼 유족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8,633만 원. 자, 집값이 15억이다. 배우자가 존재할 때는 8,633만 원. 집값이 배우자가 없을 때는 2억 3천만 원. 집값이 30억이다. 배우자 없으면은 8억 300만 원. 이러한 결과가 납니다. 제가 또 우리 조선일보 은퇴백서에 기고한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자세히 써놨습니다. 사망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랑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시 배우자가 이제 생존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생존하게 되면은 엄마가 어느 정도 법정 상속분만큼은 상속받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아까 상속이 뭐 30억까지 안 되더라도 법정 상속분만큼은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사망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는데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하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하시는 게 상속세가 가장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집값이라고 여러분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자, 30억 원인데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3억 1,399만 원, 배우자가 5억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6억 1,886만 원 정도 되니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도 이제 당장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도 사실 날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 아버지의 상속세는 이렇게 어머가 법정 상속분만으로 상속받아서 줄이는데 또 재차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느냐? 또 상속세 2번 무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요거는 세법에서는 단기 재상속공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1년 만에 사망하시게 되면 1년 이내 사망하시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요 재산에 한해서 100% 공제해 줍니다. 자, 근데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망하시게 되면 90% 공제해 주고 자, 2년에 3년 사이는 80%, 70%에서 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상속재산 물려받고 어머니가 10년 이상 이제 사신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공제 혜택 하나도 없이 그냥 엄마 재산으로 전체 봐서 상속세가 2번 물려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속 이후의 세무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제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보통 이제 가족 간 협의분할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야 우리 형제지간에 자 아파트도 뭐 아까 3.5분의 1.5 엄마, 3.5분의 1은 뭐 큰오빠, 3.5분의 1은 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파트는 엄마 갖고 저기 상가는 오빠가 갖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임야는 내가 가질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을 이렇게 무시해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해서 협의 분할하게 되면은 상속인들 간에는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고 요게 내 몫을 포기하고 엄마는 안 받고 자녀한테 몰아준다 하더라도 요게 협의 분할 기간 이내에는 증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의 분할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의 분할도. 근데 여러분 협의 분할 하려고 보니까 협의 분할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아버지 돌아가셔 갖고 이제 집 한 채 있는데 그 엄마가 가져야 돼서 우리 다 형제들은 동의해 주려고 딱 봤더니만 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좀 혈기왕성하셔 가지고 다방 레지와 썸씽 있으셔 가지고 웬 여자애가 찾아와서 나도 권리가 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피가 섞였으면, 고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은 전부 다 상속인이에요. 그래도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협의 분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인 명의로 계속 방치돼 있는 부동산도 많아요. 형제들 간에 합의가 안 된 경우는. 그런데 고인 명의로 계속 방치돼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이거는 고인 명의로 보지 않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그걸로 다 부과하고, 여러분 고인 명의로는 절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나중에 과태료 물 거 다 물고 어떻게든 등기한 다음에, 협의해서 등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인 명의로는 처분이 안 돼요. 자, 어쨌든 협의 분할이라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상속세 신고가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 정확히 6개월에서 1년 후에 100%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100% 상속세. 여러분 상속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세무조사라는 게 뭐 어디 집 쳐들어와서 세무조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소명 안내문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숙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제를 주는 겁니다. 숙제를 주는데, 이게 이제 숙제가 뭐 2주 내로 소명해 오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 세무 조사 범위가 다른데요. 자, 상속재산 규모가 이제 50억 원 기준으로 부채 차감하기 전입니다. 부채 차감하기 전에 아까 시가로 평가한 이 상속재산이 50억이 넘게 되면은 여러분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이라고 더 상급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국세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세무서보다 상급 기관입니다. 거기서 세무조사를 하고 보통 조사 기간이 3개월이고 고인의 계좌를 10년치를 열어봐요.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50억 미만이면은 이하면은 보통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죠. 1개월 이내고 보통 5년치 계좌를 열어보는데, 자, 계좌를 열어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들 상속세 신고가 들어가면은 돌아가신 날 현재 부동산, 그건 평가는 그때로 하는 건데, 그때 잔고증명서로 딱 신고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금 잔액증명서 이걸 딱 신고하고 싶어요. 자, 국세청은 그건 당연한 거고 뭘 보겠습니까? 과거에 얘네들 계좌 이체하거나 몰래 돈을 빼가지고 재산 줄인 거 아니냐? 이게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들어오란 얘기 안 해요. 왜? 유가족이 들어가면 괜히 울고 짜고, 세무공무원은 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오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세무대리인 선임해서 가면은 제가 예전에 영등포 세무서에 갔을 때 이제 A4지 이제 프린터한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프린터 해가지고 뭘 주냐면은 이 부자지간의 계좌이체한 걸 다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예, 과거 5년치. 그다음에 뭐 배우자 간 계좌이체 다 체크해놓고서 저 이거 증여한 거 맞죠? 반박 없으시면은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뭘 또 체크해 주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뺀 게 있어요.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한 거를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2주 이내로 소명해 오세요. 항상 협박하는 멘트 있습니다. 2주 이내로 소명 못하시면은 가족 간 계좌 열어보거나 조사 기간 1개월인데 연장하겠습니다. 협박 멘트 항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 근데 100만 원 이상 뺀 거, 내 돈 100만 원 뺀 것도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고인 100만 원 뺀 거를 어떻게 유가족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이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몰래 나눠 가진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주 다 될 때쯤에 음료수 사갈고 저기 또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조사관님, 100만 원 이상 인출한 거 소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 500만 원 이상 인출한 것만 소명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 이상 인출한 것만 일주일 내로 소명해 오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A라는 계좌에서 300만 원이 쭉 인출된 게 총 7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B라는 계좌에 아버지께서 한 3천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중간에 4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4천만 원 가지고 이거 4천만 원 저기 생활비로도 쓰시고, 아버님께서 요 노름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쓰시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무공무원이랑 딜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봐드릴 테니까 계좌이체한 거 전부 다 증여로 추징하겠습니다. 확인서 쓰세요. 이게 세무조사 종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강남세무서에 이제 예전에 벌써 이제 제가 이제 하나생명 들어가기 전에 세무대리인 할 때 정확히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 비는 거예요. 세무공무원한테 소명해야 되는데,
자, 1억 5천만 원 비는데 이거 1억 5천만 원 비는데 우리들이 나눠 가졌다. 증여세 추징당할 수는 없으니까 보니까 이제 그 고인께서 몸이 되게 아프셨는데 몸에 좋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태백산에 저기 가면은 태백산의 천종산삼이 시가로밖에 이제 현금으로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이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삼 구입 영수증을 여러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이제 강남 세무서에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겠대요. 조사관이 못 믿겠대요. 그 10만이를 하나 섭외해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여러분 신용불량자 된 10만이 하나 섭외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 사드셨다 해 가지고 요거 봐주고 다른 것도 추징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강남 세무서에 그렇게 여러분 산삼 구입 영수증이 소명 자료를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요새는 안 받아준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세무조사 시 중점 점검 사항이 고인의 재산 처분 현황과 고인의 계좌 인출 사용 현황, 고인의 채무 발생과 그 사용처이기 때문에 고인의 계좌 사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이게 상속세 항상 숙제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돌아가셨을 때 5억이 안 되는 사람도 조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 재산이 금융재산 3억분이 없대요. 야, 그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돼. 5억도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저 상가를 9억 원짜리를 처분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소명한 뇌물이 날라온 거죠. 그 9억 어디다 썼는지 소명하래요. 왜 3억분이 없냐 지금. 몰래 나눠가진 게 들켜갖고 한 2천만 원인가 추징당했습니다. 예. 갖고 여러분 재산이 5억 언더라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고인 재산 돌아가셨을 때.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절세 키포인트는 이 사전 증여를 좀 최대한 활용하자. 미리미리 증여하자. 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사위 며느리는 1,0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자, 요걸 좀 기억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사전 증여하라. 증여자산은 아파트처럼 시가로 평가되는 것보다 아직은 그래도 아까 저 감정가액이 요구되는 상가는 되게 비싼 상가예요. 한 30억 넘는 이런 상가들이고 아직까지 이제 상가나 토지는 공시가격 이제 어떤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증여해라. 그 다음에 30% 할정하더라도 손자한테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상속받고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2번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조금 더 비싸지만 세금을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증여세는 여러분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잖아요. 그럼 현금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조금씩 인출해서 자녀에게 몰래 준 금액도 상속세 세무조사 시 추징당하기 때문에 자, 현재 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10년 내 몰래 준 금액 포함해가지고 5억 원 또는 10억 원이 넘으면은 상속세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여기 여러분 교훈하실 게 있는데 아까 계좌이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 5년 이내 계좌이체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돈을 빼는 게 낫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차라리 돈을 이렇게 뺐으면 이게 막 증여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계좌이체한 거는 이거는 증여로 빼박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좌도 하나의 계좌로 여러분 주구장창 입출금 하시면은 이게 또 무슨 주거래은행 통장이 할인이 많이 혜택이 많으니 여러분 조사하기 얼마나 편해요. 조사관이 통장 하나 가지고 조사하는데 통장이 여러분 5개 이상 여러 개 쓰잖아요. 조사관도 바쁜데 자기가 조사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해와. 그러면 세무대리인가 어떻게 연구해갖고 조금 이렇게 아까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장 가지고 주구장창 쓰지 말자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증여세 없이 몰래 증여했다 그러면은 그런 계좌가 있으면은 불안하시면은 여러분 해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해지한다고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해지하면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3년 내 그 전에 해지했던 건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이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증여세란 무엇인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라서 아까 6억 원, 5천만 원, 1,000만 원 요 공제인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면은 증여할 때마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녀한테 10년 단위로 얼마를 증여할 것인가 보시면은, 자, 이게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세율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녀한테 5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거예요. 자, 5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5억 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의 구간은 20%예요. 자, 물론 이 구간도 누진 구조입니다. 자, 1억까지는 10%, 1억에서 초과된 4억까지는 20%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면은 5억 5천만 원 증여하게 되면 20% 이하, 실질적인 세부담은 20% 이하인 거예요. 이렇게 증여해서 8,700만 원 이렇게 내면 30년 동안 4번 증여가 가능한데, 자, 만약에 이걸 계속적으로 부모가 끌어안고 나는 증여하지 않고 나는 나중에 꼭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50% 세금으로 안방으로 세금 부담 받는 거죠.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과 여기서 들어오는 자산 가치는 다 또 세금 아니겠습니까? 미리 자녀한테 증여했으면은 자녀한테 증여했으면 이 자산 가치 상승은 전부 다 자녀 몫이 되는 거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도 자녀 몫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를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고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량주를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계획 떨어졌대요. 하고 지금 집이 부서져 갖고 있는데 이제 증여하시겠다고. 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고 싶다고. 여러분, 공시가격 증여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분 이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진 다음에 사업식 인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순간, 재개발 구역이 확정된 순간, 사업식 인가 떨어진 순간 국세청은 이거는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권리가액에다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증여해야지 공시가격 증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는 저 쓰러져가는 집은 언제 증여가 가능하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이럴 때 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녀에게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증여하는 게 좋고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지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증여세가 부담된다면은 이 자산에 포함된 부채를 끼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부채가 차감이 되거든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전세금이나 이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법도, 이거를 전체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 부채를 떠넘기는 행위를 양도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세가 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과 토지 중에서 건물만 증여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자, 땅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 땅이 있는데, 김포에 땅이 있는데 건물을 올리겠대요. 미국에서 지금 골프 유학하고 있는 이 자녀가 있는데 이거를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증여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이 부동산에 어떤 담보 제공을 할지언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건물은 자녀 명의로 올려라. 땅은 엄마 거지만 이 건물을 자녀 명의로 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10명 중에 상담하면은 한 명이 할까 말까인데 그분이 하셨어요. 저만 만나면 세무사님 덕분에 우리 자녀가 건물주가 됐다고, 고맙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증여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증여 잘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그러고, 증여해서 후회한 사람 제가 보긴 봤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대전에서 이제 요금 이제 딸이 조금 이제 학벌이 조금 낮은데 의사 사위를 좀 얻었어요. 근데 의사 사위한테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증여해 준 거야. 근데 사위가 바람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아오냐고 막 저한테 그랬는데, 사위나 며느리한테 함부로 증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증여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게, 아깝다고 증여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지도 않는 부동산, 제가 또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저 정발산동의 일산에 오피스텔이 막 지금도 5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가격이 그 이하다.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딸한테 증여하면 어떠냐고. 아니, 왜 안 오른 걸 증여해요? 앞으로 가치가 오를 만한 걸 증여해야지. 그건 당대에 어떻게든 처분해야지. 왜 그런 숙제를 딸한테 주는 겁니까? 앞으로도 안 오를 것 같은 그런 부동산을. 아깝다고 증여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오를 만한 걸 증여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말씀드리고 중간에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주택이 많다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세를 받으면은 여러분 공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근데 전세를 받으면은 이 전세 보증금이 고인의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로 차감이 됩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도 나중에 금융재산으로 들어오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소진해야겠죠. 병원비 등으로. 자, 부인한테는 금융재산을 상속해라.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부인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아까 상속세라는 거는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 상속세가 여러분 연대납세 의무예요. 자, 연대납세 의무가 뭐냐면은 누가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속세를. 물론 엄마가 하나도 안 받고 그건 다 자녀한테 받고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내주면 안 돼요. 이 연대납세 의무가 상속세 한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엄마가 상속세 낼 만큼을 딱 금융재산을 상속받아서 엄마가 자녀 상속세까지 다 내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부동산은 자녀한테 상속하는 법. 그래서 엄마도 재차 상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로 소진시키는 게 우리 가족한테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다니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테크닉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상속 성공 사례, 실패 사례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자, 요게 이제 국세청에서 추천하는 상속세 절감 비법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녀 명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를 한번 풀어서 쓰다 보니까 자, 보험을 활용하게 되면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엄마로 돼서 자, 아버지 돌아가신 원인으로 엄마가 낸 돈을 엄마가 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죠.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가 낸 돈 내가 타기 때문에 증여입니까? 증여도 아니죠. 그다음에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자, 보험료보다 나중에 보험금 받는 게 훨씬 많은데 이 보험 차익, 보험 사고로 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의 보험 차익은 소득세 무한 비과세가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어머니가 물려받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자를 자녀로 하는 겁니다. 수익자 자녀, 계약자 수익자를 일치시킵니다. 자녀가 소득 마련 후에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해요. 자, 엄마 사망했을 때 자녀가 낸 돈을 자녀가 타기 때문에 엄마 상속자산에 포함돼서 이 사망보험이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 내가 낸 돈 내가 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세도 안 나와요. 또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세금 없이 여러분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여러분 이 상속세 절세로 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부부교차 종신보험으로 가족의 상속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을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남편, 부인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일치시켜 놓는 겁니다. 남편, 부인, 남편 두 가지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여러분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낸 돈을 부인이 타는 거니까 이 부인의 사망보험금은 단 한 푼의 세금 없이 수령하는 거죠. 이걸로 상속세 납부하는 거예요, 부인은. 자, 그리고 그다음에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계약자를 이제 남편 사망했을 때 자녀로 변경시킵니다. 자, 이 계약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는 내야 돼요. 남편 돌아가셨을 때. 자, 그 이후에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건 상속세로 이미 정산이 된 거잖아요. 그 자녀가 낸 돈을 자녀가 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단 한 푼의 세금 없이 어떤 재원 확보를 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 및 자녀의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10년 단위로 설계하자. 자, 그리고 증여세도 여러분 비싸잖아요. 연부 연납이 가능해요. 이게 5년간 최장 5년간 할부가 가능하고 이자율도 되게 쌉니다. 이자율 여러분 1.2%뿐이 아니에요. 할부 이자가 왜 이렇게 싸냐? 왜 이렇게 쌀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삼성이 연부 연납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싸게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혼자의 카더라 통신을 말씀드리고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고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것인가 항상 고민한 다음에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계획을 덜어서 증여해야 됩니다. 가치가 오를 만한 재산을 증여,
하고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된 자산을 활용해서 증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상속세를 낼 유동자산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종신보험 등 상속시 유동자산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로 상속세가 크다면은 연부연납 최장 10년간 할부를 잘 활용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 자, 증여세 아까워하지 마라. 증여세는 우리 가족이 언젠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미리 대폭 할인해서 선납한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계좌 관리도 여러분 잘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질문 시간이 있는데요. 네, 사회자가 질문을 따로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연 잘 들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사전에 2가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집을 증여할까 말까 갈등 중인데요. 혹시 네네. 증여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덜 찾아오거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증여를 하고 난 후에도 자녀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네. 네. 집 한 채 있는데 증여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밖에 재산이 없는데 그걸 증여한다? 차라리 상속으로 가는 게 낫고, 집이 여러 채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증여하는 게 좋은데, 자녀가 이거를 탕진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이 자녀가 팔지 못하도록 근저당 채권을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금융재산도 여러분 보험 같은 경우도 자녀한테 들어주게 되면은 함부로 탕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꺼내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을 여러분 다 주면 안 돼요. 다 주면 안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 덜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좀 걸어서 증여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이나 현금 등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유리할까요? 특히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강연에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네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주식은 여러분 상장 주식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58,000원이다 그래갖고 요거 증여한다고 58,000원이 아니에요. 이 상장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평균인데 아직 앞으로의 종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증여한다는 거는 증여 계좌, 그러니까 주식 계좌를 대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대체 계좌로 신고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내가 58,000원이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만약에 너무 오른다 그러면은 증여를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 내 취소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더 유리하겠죠. 오늘 대체하고 나서. 그래서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장 주식은 지금 증여한다고 해서 정확한 증여재산 평가가 어렵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현금 증여 같은 경우는 저는 현금 증여 물론 현금 증여에서 자녀가 이거를 어떤 뭐 부동산을 사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현금 증여보다는 현재 재산 중에 현금밖에 없다면 당연히 현금 증여해야 되겠지만 부동산이 있다. 근데 가치가 낮게 평가됐는데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더라도 지금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서 증여가 가능한 것을 증여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증여를 100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해주신 정원준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